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이은주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근감소증과 노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은 생물체로서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사실은 노화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로놀로지컬 에이지, 누구나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것과 그리고 똑같은 나이라고 해도 신체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바이올로직 에이지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같은 나이라도 훨씬 더 노화가 진행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같은 나이라도 좀 더 젊게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가? 지금 이 두 분을 보면은 같은 나이십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할머니는 사실은 고혈압밖에 없는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할아버지는 심혈관 질환도 있고 굉장히 만성 질환이 많은 분인데, 이 두 분을 놓고 보면은 신체 기능으로서는 지금 피트니스를 자랑하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훨씬 더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최근에 많은 트렌드가 근육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경우에 근육의 단면도는 아래와 같이 굉장히 파이브로시스도 진행되고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아주 젊은 사람처럼 빵빵하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의해서 최근에는 이제 근감소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근감소증, 사이코피니아는 굉장히 시덴터리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오비시티에 의한 팻매스의 증가, 흡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발생하는 호르몬al 팩터들, 즉 그로스 호르몬이 감소되고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이 감소되고 마이오스타틴이 증가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어떤 휴머럴 팩터들,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있다거나 해서 발생하는 일들, 지네틱 팩터, 그리고 뉴트리셔널 팩터 등이 관여해서 결국은 최종적인 결과물로서 근육이 양이 줄어들고 근육의 강도가 줄어들어서 사이코피니아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사이코피니아가 발생하면은 액티비티가 떨어지고 근육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기력이 없겠죠.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의 강도가 떨어지고 결국은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떤 디펜던시가 생기고 이것은 모빌리티와 모털리티의 증가로 이루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건 굉장히 비셔스 사이클을 이루는데요. 이런 인액티비티라든가 말뉴트리션, 모터 뉴런의 감소,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엔도크라인 시스템의 변화는 결국은 근육에 영향을 줘서 근육에서의 세틀라이트 셀의 펑션이 떨어진다거나 근육에서의 단백질 합성이 저하된다거나 해서 사이코피니아를 더 나쁘게 하고, 그러면 또다시 이제 다시 비셔스 사이클에 의해서 코그니티브 펑션이 떨어지고 디프레션, 잘 넘어지고 인슐린 리지스턴스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다시 돌아가서 인액티비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점점점 악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사이코피니아가 있으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스어빌리티가 발생하고 사망률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이코피니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결국은 약 2배 정도의 사망률을 보인다라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근감소증은 노쇠, 프레일티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보통 사이코피니아의 근감소는 제리아트릭 신드롬의 일부로서 피지컬 프레일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일티라는 것은 어떤 피지컬한 펑션뿐만이 아니라 코그니티브 펑션이 떨어지고 사이콜로직, 소셜로직, 스피리추얼 컴포넌트까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신체적인 부분이 사이코피니아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어떤 올드에이지라든가 임페어드 코그니션, 펑셔널 디클라인 아니면 모비디티와 같은 것들을 리스크 팩터를 같이 쉐어하고 있고, 만성질환 그리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사이코피니아가 있으면은 프레일티가 오고, 프레일티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코그니티브, 소셜, 스피리추얼 펑션이 악화가 되면 다시 또 인액티비티를 유발해서 사이코피니아가 나빠지는 이런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적 아웃컴으로서 디스어빌리티와 QL의 감소, 디펜던시의 증가,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요양원에 가게 되고 모탈리티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코스트가 증가하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코피니아와 프레일티는 같이 포텐셜한 리버서빌리티를 공유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근감소증에 대해서 자꾸 중요성이 얘기되는 거는
그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질병 코드가 없었는데 3년 전에 이제 근감소증이라는 코드가, 질병 코드가 부여됐고,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급여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 연구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9년도에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사르코페니아, 라틴어로 근육의 감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코페니아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을 하면서 이렇게 근육이 감소하면은 잘 넘어지고, 그리고 프랙처가 오고, 디스어빌리티가 오고, 모탈리티 등이 증가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된 근육량에 처음에는 집중을 했죠. 그 당시에는 골다공증처럼 어펜디큘라 스켈리탈 머슬, 그러니까 사지 골격근의 양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헬시 영어 어덜트의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미만일 경우를 근감소증으로 하자라고 정의를 했고, 현재 이제 마이오페니아의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구에 따라서 근육량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키의 제곱으로 보정을 하자. BMI처럼 똑같이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근육의 양이 떨어지면은 모탈리티가 이렇게 늘어나냐 해서 2014년에 미국 아메리칸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 봤더니 실제로 근육량이 감소되면 이렇게 모탈리티가 증가된다는 걸 보여줬고, 2018년도 저희 병원 연구 그룹에서 평창 노인 코호트에서 연구를 봤더니 실제로 팔로업 기간에 따라서 어펜디큘러 스켈리탈 머슬을 키 제곱으로 나눈 것에 따라서 사망률과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것들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육량만 가지고는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육량뿐만이 아니라 근육의 스트렝스 그리고 피지컬 펑션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최근에는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이제 근육의 스트렝스는 그립 스트렝스를 가지고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립 스트렝스에 따라서 인디펜던트한 모탈리티의 마커가 된다라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나이에 따라서 그립 스트렝스에 따라서 이렇게 나이가 증가하고, 그 그립 스트렝스에 따라서 이렇게 사망률이 증가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넌 서바이버와 서바이버의 차이를 봤더니 그립 스트렝스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이 벌써 20여 년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립 스트렝스가 셀프 리포티드 디피컬티들, 즉 어떤 집안일을 한다거나 걷는다거나 뭐 계단을 오른다거나 무거운 걸 든다거나 또는 옷을 입고 화장실을 가는 등의 일상생활 기능에 또 모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그립 스트렝스 터타일이 가장 낮은 그룹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절반 이상 되죠. 이런 거를 보여준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펑셔널 리미테이션, 즉 워킹 스피드가 떨어지고,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SPPB를 댈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의자에서 일어나기인데 여기에 모두 이상이 온다라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피지컬 펑션을 대표적으로 이제 측정하기 가장 쉬운 게 게이트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에이지와 게이트 스피드를 합쳐서 봤더니 실제로 이게 미디언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예측하는 모델이 된다라는 것들이 발표되었었고, 피지컬 프레이트 인덱스와 게이트 스피드가 이렇게 똑같이 따라간다라는, 비례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게이트 스피드는 3년간의 디서빌리티 리스크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쭉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게이트 스피드 낮은 것이고, 초록색이 가장 좋은 그룹입니다. 그 차이를 보면은 게이트 스피드가 떨어질수록 3년간의 디스어빌리티가 쭉 늘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차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이트 스피드를 통해서 입원을 한다거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는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 디스어빌리티, 또 디멘시아의 리스크, 모탈리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거는 2010년도에 미국 심장학회에 발표됐는데, 이런 게이트 스피드에 따라서 심장수술 받은 환자에서 어떤 모탈리티를 예측할 수 있는 마커가 된다라는 것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스트렝스와 피지컬 퍼포먼스를 합쳐서 봤을 경우에 실제로 레그 퍼포먼스는 이제 게이트 스피드, 그립 스트렝스가 머슬 스트렝스를 대변하는데요. 보면은 어드밴스 헬스 아웃컴, 그리고 프랙처, 폴, 디서빌리티, 모탈리티 모두 중요한 마커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실제로 사이코피니아에 있어서 머슬 매스보다도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머슬의 매스는 스트렝스나 펑션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 머슬 매스와 스트렝스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문제가 대두하게 됩니다. 머슬 매스를 보면은 이 아주 날씬하고 예쁘게 생긴 샤라포바가 무시무시한 괴력을 가지고 이제 테니스를 치죠.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가 머슬 매스가 과연 중요한가? 샤라포비아는 머슬 매스는 사실 재면 많지 않을 거지만 굉장히 머슬의 강도는 높을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머슬의 어떤 기능, 너브의 리크루트먼트라든가 머슬 파이버 턴오버 레이트 아니면 조인트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맨 아래 파란 선을 보면 머슬의 다이아미터는 이렇게 증가하지만 머슬의 포스는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가 남자가 이제 할로 서클이 되는데 머슬이 증가하지만 핸드 그립 스트렝스는 이렇게 아주 모디스트하게 늘어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머슬 매스는 늘어나도 핸드 그립 스트렝스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이거 이제 오비시티 영향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근감속증 연구 역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워킹 그룹에서 이제 진단 기준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피지컬 펑션, 게이트 스피드 그리고 스켈리털 머스의 양, 머슬 스트렝스, 그립 스트렝스 세 가지를 가지고 기준을 나누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머슬의 양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주요 가이드라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크게 유로피언 워킹 그룹 그리고 아시안 워킹 그룹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의 NIH 기준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모두 세 가지 이제 스켈리털 머슬 매스, 스트렝스, 피지컬 펑션을 다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단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메인 컨셉은 이렇습니다. 사이코피니아, 마이오피니아와 그리고 이제 피지컬 퍼포먼스가 다른 다이나모피니아가 합쳐진 부분이 이제 사이코피니아라고 보고요. 이것은 이제 프레이티와의 서로 이제 교집합을 해서 공집합이 되는 거 디스어빌리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메인 컨셉이 되겠고요. 2010년도 유로피언 워킹 그룹에서 얘기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에서 워킹 스피드를 먼저 재고 0.8을 기준으로 해서 0.8 이상인 경우에는 핸드 그립 스트렝스를 재서 머슬 스트렝스에 따라서 정상이면은 정상 여기 떨어져 있으면 다시 이제 머슬 매스를 재는 이쪽으로 가서 사이코피니아가 진단을 하는 거고요. 워킹 스피드가 떨어져 있으면 바로 머슬 매스를 재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두 가지를 재는 거를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정했고 아시안 워킹 그룹에서는 2014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처음부터 핸드 그립과 게이트 스피드를 한꺼번에 잽니다. 그래서 둘 다 괜찮은 경우에는 사이코피니아가 없고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머슬 매스를 재서 여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사이코피니아다 하는 이렇게 가는 세 가지를 다 이제 재는 경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감속증의 진단은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이제 기준으로 해서 머슬 매스는 덱사라든가 CT, MR, 바이오 일렉트릭 임피던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인바디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보통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머슬 스트렝스는 그립 스트렝스, 레그 스트렝스 등을 하는데 레그 스트렝스 재는 것은 좀 사이벡스라는 특별한 기계들이 필요하고 해서 간단하게 최근에는 전부 다 그립 스트렝스를 재는 추세입니다. 피지컬 펑션은 게이트 스피드라든가 SPPB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립 스트렝스는 보통 이제 왼쪽, 오른쪽 각각 2번씩 재서 맥시멀 밸류를 이용을 하고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서 재는 게 더 좋고 어퍼 익스트리미티를 재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 근육의 강도를 대변한다라는 것들이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게이트 스피드는 보통 우리가 유주얼 게이트 스피드를 잽니다. 그래서 맥시멀이 아니라 유주얼을 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4m 게이트 스피드를 재는데 길이는 전체 6m를 줍니다. 그리고 환자가 여기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 1m 정도에서 이제 엑셀러레이션이 존이 되고, 마지막에 1m 정도는 디셀러레이션 존이 돼서 양쪽 1m를 빼고, 중간에 4m만을 이제 가지고 게이트 스피드를 재게 되는데요. 요때는 이제 스톱워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는 센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여기다 설치해 놓고 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4m 유주얼 게이트 스피드를 이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머슬 매스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펜디큘러 스켈리탈 머슬, 그러니까 사지 골격근 양을 측정합니다. 골격근 양에는 이제 사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트렁크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팔, 다리만을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덱사를 이용하기도 하고 CT를 찍기도 하고 최근에는 가장 간편하게 BIA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전에는 BIA가 좀 부정확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BIA가 한 가지를 이제 측정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멀티 모달리티를 사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정확해서 덱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근육량을 재서 하이트의 제곱으로 보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시안 워킹 그룹에서 이렇게 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준은 보통 게이트 스피드는 0.8 이하, 그립 스트렝스는 남자의 경우 26kg, 여자는 18kg이 가장 많이 통용되는 아시안 워킹 그룹의 기준입니다. 머슬 매스는 덱사와 BI가 살짝 다른데, 남자는 7, 여자는 덱사에서 5.4, BI에서는 5.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의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프라이머리, 아무런 원인 없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것, 세컨더리, 디지즈 릴레이티드, 뉴트리션, 액티비티 릴레이티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리티에 따라서 단순히 근육량만 떨어졌을 경우에는 프리사이코피니아, 그리고 머슬 스트렝스라든가 퍼포먼스 둘 중에 하나가 같이 떨어졌을 경우에 사이코피니아, 세 가지 모두 떨어졌을 땐 시비어 사이코피니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보통 얼마나 많이 있는가 했을 때 워킹 그룹마다 기준이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오버홀하게는 약 6 내지 12%에서 사이코피니아가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만성 질환에 따라 다른데 COPD가 있으면 좀 더 늘어나고 CKD 그레이드가 높을수록 당연히 이런 뉴트리션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이코피니아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캔서가 있을 때 머슬매스가 증가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스오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당연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컨더리 사이코피니아가 더 흔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의 근감소증의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컷오프 밸류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워킹 그룹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자 7, 여자 5.4, 5.1 이렇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평창에서 연구했던 그룹에서 보고했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에 6.4, 여자에서 5.3 이렇게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하나 이제 게이트 스피드가 모두 다 0.8로 아시안 워킹 그룹, 유로피언 워킹 그룹 모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 평창에서 노인 노세 코호트에서 결과를 보면은 25% 이하에서 게이트 스피드가 남자는 0.663, 여자는 0.545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게이트 스피드가 오히려 한국 노인들이 더 프레일하고 더 게이트 스피드가 낮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마지막 폴스 퀄타일을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스피드가 남녀 차이를 지금까지 모든 워킹 그룹에서 공히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머슬 매스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국 노인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더라. 이런 거를 보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슬 매스를 그러면 앞에서 이제 키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키로 보정하기도 하고 몸무게로 보정하기도 하고 BMI로 보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보면은 어떤 어드버스 이벤트의 해저드 레이쇼를 봤을 때 키로 나누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예측하는 파워의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키 제곱으로 나누는 것이 기준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국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근감소증의 진단 기준은 아시안 워킹 그룹 소사이어티 포 사이코피니아에 의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 그립과 게이트 스피드를 재고 그리고 머슬 매스를 재고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이코피니아를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스크리닝 하느냐 하는 문제도 그룹과는 좀 상이한 면이 있는데요. 인터내셔널 워킹 그룹에서는 어떤 올더 페이션트에서 어떤 스페시픽한 그런 컨디션 넘어졌다거나 웨이트로스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입원했다 나왔거나 이럴 때 이제 제자했었고 유로피언 워킹 그룹에서는 올 커뮤니티 드웰링 올더 어덜츠 65세 전부 다 대상으로 했었고 아시안 워킹 그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그룹을 이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프레일한 올더 어덜트를 대상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룹을 프레일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인가? 프레일티 진단 기준도 굉장히 상이하고 보통 이제 프리드 등에 의한 커디오비스크 헬스 스터디에 의한 기준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가 임상 상황에서 사용하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스터디 레벨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겠고
프레일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제시됐지만 그거는 이제 점수로 나타내는데 마찬가지로 SPPB 등 여러 가지를 또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건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의사 설문지라는 것들이 최근에는 개발이 됐고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근력, 보행 보조, 누가 이제 걸어가는 게 어려운지, 의자에서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낙상 이런 5가지 항목을 물어봐서 이 점수를 10점 만점인데요. 여기서 4점 이상이면은 이제 근감소증을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환자는 어떤 워킹 스피드를 잰다거나 핸드 그립을 한다거나 하는 근감소증의 검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컨센서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간단히 인터벤션과 현재의 어떤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벤션은 가장 크게는 아직까지는 약물은 특별히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효과가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 뉴트리션과 엑서사이즈입니다. 파마콜로지락의 후보 물질로 이제 거론되는 것들이 바이타민 D, 테스토스테론, 뭐 어떤 호르몬들, LC 이니비터, 마이스테틴 안티바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 과정에 있지만 아직까지 상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노인에서 어떤 그 영향을 줬을 때, 아미노에시드를 투여했을 때,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슬 프로틴 신서시스, 근육을 이제, 근육에서 프로틴을 합성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크게 올라가는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스레시홀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근육의 단백질로 가장 중요한 게 로이신이 되는데요. 스레시홀드가 이렇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뉴트리언트를 줬을 경우에도 노인의 경우에는 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 올라가는데 노인은 오히려 떨어진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과연 이런 프레일하고 살코피닉한 엘더리에서 뉴트리언트를 줬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엑서사이즈 아미노에시드를 같이 줬을 경우에 보면은 젊은 사람은 이만큼 올라가고 노인에서는 그만큼 피크를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반응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슬 프로틴 신서시스의 반응이 어테뉴에이션 돼 있지만 역시 노인에서도 그만큼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머슬 턴오버 레이트는 노인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들이 이제 타겟을 찾아서 여기에 대한 약물 개발을 위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보면은 운동과 영양이 주된 것이 되겠고 또한 이런 것들이 사이코피니아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프레일리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일리티와 관련되는 것은 엘더리에서 어떤 제리아트릭 신드롬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은 약물 부작용, 어떤 정신적인 건강, 디프레션이라든가 뭐 낙상 예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인터벤션이 들어갔을 경우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 노쇠 코호트를 평창에서 시행을 했고 여기에서 인터벤션을 시행을 해봤더니 미국에서 어떤 운동만 했을 경우 그리고 복합적인 운동을 했을 경우 그리고 영양을 같이 했을 경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봤을 때 평창에서는 영양과 운동과 그리고 제리아트릭 신드롬에 대한 인터벤션을 같이 했더니 SPPB라고 해서요. 예, 이거는 이제 신체 기능 평가 점수를 볼 수 있는 것으로 0에서 12점으로 따지는데 12점이 만점이고 0이 이제 마지막 점수인데 평창에서는 3.1점을 올려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이코피니아를 볼 때는 프레일리티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멀티 모달리티 인터벤션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핵심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겠다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노인의학 굉장히 좀 낯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강의를 잘 듣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여러 스님들께서 질문을 아직 안 올려주셔가지고 네. 잠깐 기다리면서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그 살코피니아라는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네. 교수님의 진료실에 오는 환자분이 실제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진료실에 오는 환자 주로 어떤 환자들이 오시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환자가 내가 사이코피니아하고 찾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아까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환자를 사이코피니아에 검사를 할 것인가, 거기에 해당하는 제가 SARCF 설문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저희 진료실에 오는 분들은 본인이 사이코피니아라고 오는 게 아니라 기운이 없고 체중이 줄었고 우울하고 이런,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식사를 잘 못한다, 이런 식욕부진, 이런 굉장히 넌스페시픽한 심텀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때 보면은 이분들은 이제 다 사이코피니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자기가 알고 오는 건 아니지만 결국 진단이 그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많이 얘기를 해서 내가 좀 체중이 줄었고 근감소증이 있는 것 같아 하고 오는 분들도 이제 간혹 드물게 있긴 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첫 번째, 박소영 선생님께서 근감소증에 좋은 운동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근감소증에 좋은 운동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노인 운동에서 특히 이제 근력 운동을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스페시픽한 것보다는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모든 운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이코피닉한 환자들은 운동하기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권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간단한 상체 아령 운동,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을 이제 권하는데요.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이제 로어 익스트리미티의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자에서 SPPB를 측정할 때도 의자에서 15번 일어나기를 시킵니다. 그것처럼 이 운동을 하루에 100번씩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운동이 사실은 스쿼팅하고 유사한데 보통 노인들은 스쿼팅을 그냥 프리하게 시키면은 낙상 위험이 높아서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변형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프레일한 엘더리에서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을 저는 만약에 운동을 시킨다면 1차적으로 권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시키게 됩니다. 질문이 좀 더 있어서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계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아청소년에서의 기준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 검사 팔로우업하면 결과가 달라지나, 이런 뉴트리션하고 이제 평창에서 했었던 게 보통 우리가 6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서 했었는데 SPB 점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됐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그런 걸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의사가 진료실에서 어떤 개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운동 처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운동 처방을 해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통 작은 클리닉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자한테 숙제를 주십시오. 의자에서 앉아서 일어나는 운동 하루에 100개씩 하십시오 하면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뉴트리션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단백질 서플리먼트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백질, 특히 이제 로이신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뉴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씩 보면은 거기에 단백질, 특히 로이신의 함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저희가 평창에서 연구했을 때 쓰는 게, 상품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셀렉스라는 거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름 다 가리고 이게 시판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특히 로이신 함량을 좀 증가시켜서 그거를 이용해서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좀 로이신의 함량이 증가된 어떤 아미노 애시드가 약물로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처방하실 수 있습니다. 영양 개입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근감소증 발기 연관, 선생님은 제가 예전에 발표한 걸 보신 것 같습니다. 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 발기부전의 리스크가 올라가고, 발기부전이 있는 노인에서 반대로 또 근감소증의 리스크가 올라가고,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의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시설과 집에서 지내는 노인들의 비교 분석한 결과가 있을까요? 아직 시설에서 저희가 하지는 못했고요. 외국에서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로 입소에 지내는 사람이 증가하는데, 사실은 대개 경우 이제 커뮤니티에서 해서 시설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 하고, 시설에서 이런 것들을 인터벤션을 한 것에 대한 것들은 아직 별로 없습니다. 평창에서 연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평창이 이제 인구의 이동이 좀 적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창이 넓은 지역이라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놀러 가는 이제 용평 이쪽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 아래쪽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예, 굉장히 그 노인 인구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코호트 연구하기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저희 연구 그룹이 평창군 보건소와 같이 이제 MOU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주십시오. 답변. 마지막. 덱사 검사 시간, 네. 소요 시간, 예, 이제, 사실은 검사가 이제 홀바디 덱사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요. 비용이 한 7, 8만 원 이제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들고, 그리고 검사 소요 시간이 있어서, 사실 저희 병원에서도 홀바디 덱사를, 연구 목적으로 할 때는 따로 이제 저희 덱사 검사실에 얘기를 해서 시간을 빼야 될 정도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은 비보험으로 해서 검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BIA, 그러니까 인바디 체크를 하는 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인바디가 비만에서는 보험 수가가 되는데요. 근감소증에서는 보험 수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단에 질의를 했고, 근감소증에서 BIA를 했을 경우에도 수가를 받도록 하는 노력을 현재 근감소증 연구, 학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립 스트렝스 그리고 워킹 스피드 재는 게 아직 보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급여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